1979년 1월에 리버풀 지역에서 묘지에서 무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터 관리인들, 이렇게 장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파업을 일으킨 거죠. 와, 저건 조금 짜증나겠다. 네, 당연히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파업을 진행한 무덤 관리인들이 술집에서 폭행당하는 일들도 간혹 벌어졌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파업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분야가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여파가 가장 심한데요? 네, 파업의 여파가? 네, 석탄? 정답입니다. 바로 광부들이 일하는 석탄 광산이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 연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90% 이상을 석탄 연료로 썼다고 하니까 이제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석탄 광부들의 탄광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거의 온 나라가 멈춰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냥 일상생활 마비겠네요. 뭐 불도 안 들어오고. 진짜 저기서 파업하면 끝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뗄 수가 없게 되면은 공장의 기계들도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또 학교도 난방을 못 하니까 전기도 못 쓰고 휴교해야만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당시 영국의 많은 광산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광산의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잦은 파업이 발생했던 거죠. 쉽지 않네. 이렇게 광산은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고요. 결국 탄광노조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비롯해서도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빗발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 이두저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당시 영국의 석탄 광부들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것도 사실이죠. 광부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둡고 환기 안 되고 그런 광산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당시 탄광노조의 파업 상황이 잘 드러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Yesterday,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referred to members of the striking National Union of Mine Workers as the enemy of the people. Got no food there, scab. 배신자라고 불리는구나. Scabs eat well, eh? This rule of 파업 안 하면 배신자인 거야. So pick it right. 이게 무서운 거야. 참여 안 하면 완전 배신자 되는 거. 그렇죠. 네, 뭐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탄광노조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덜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파업하는 광부들은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출근하는 노조원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출근하던 광부들이 탄 차량에 3피트짜리 콘크리트 더미를 던지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이 때문에 운전기사는 사망하고 광부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일어났죠. 아, 왜 파업을 강요해? 교수님 뭐 이렇게 되면은 탄광 노조의 파업을 막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가렛 대처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네, 마거릿 대처는 상당히 과감하고 치밀한 방법들을 썼는데요. 전국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탄광 20군데 정도를 과감하게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2만 명의 광부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당연히 대처 결정에 반발하겠죠. 탄광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마거릿 대처는 이 파업이 길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대비해둔 상황이었죠. 파업이랑 상관이 없는 비노조원, 운수 노동자들을 확보해서 석탄을 나르는 일에 대비를 하기도 했고요. 파업 기간 동안 사용할 석탄을 미리 전국의 발전소에 충분히 실어놓기도 했고, 또한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도록 발전소 발전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고,
또 유사시에는 석탄을 해외로부터 긴급 수입할 방안까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한 거네요, 파업에.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철저히 뭐 준비를 한들 이 파업이 더 점점 더 확장되고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처한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진행하던 시위대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심지어 경찰 기마대를 투입하기도 해요. 결국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강력한 충돌이 발생했죠. 그래서 기마대를 투입한 마거릿 대처한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에 대응해서 마거릿 대처가 이에 뭐라고 답했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송하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대가 아니라 탱크를 보내겠습니다. 와, 세네요. 와. 철의 여인이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을 두고서 폭도 혹은 내부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파업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더 크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What we've got is an attempt to substitute the rule of the mob for the rule of law. And it must not succeed. 마거릿 대처는 탄광노조가 영국 성장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피터 씨, 이 마거릿 대처가 파업을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위가 벌어진 기간에 경찰들이 체포한 불법 시위자는 거의 10,000명이었어요. 와우. 그 중에서 한 8,000명이 유죄됐고 제일 길었던 처벌은 9개월 감옥 가는 거였고 뭐 시위하면서 사망했던 사람들도 있고 양쪽이 되게 강렬했어요. 경찰도 탓 없는 거 아니에요. 시위자들만 이렇게 같이 싸웠던 거죠. 교수님 그럼 이 마거릿 대처와 탄광 노조 사이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종식시키나요? 이후에 대처와 노조 사이의 대립은 무려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파업은 마거릿 대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 이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탄광노조 파업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업노조가 마거릿 대처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크겠지. 또 탱크 보낸다는데 뭐 어떻게? 아니,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봤죠. 네, 그리고 석탄이 일반 시민들한테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겨울. 겨울. 그쵸. 아 여름이 왔구나. 그렇죠. 계절이 지났어. 네, 바로 여름이 와서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석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탄광노조는 별로 얻은 것 없이 오히려 노조원 절반을 잃어버린 채 파업을 종료해야만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펼친 정책들은 모두 장점도 단점도 명확했어요. 그래서 대처에 대한 평가가 항상 극단적으로 갈려왔던 거고요. She stopped Britain going bust and turned things round and made it possible to govern Britain again. Margaret Thatcher embodied a great evil, and indeed, you know, it wasn't just the miners; it was the entire working class of the country, which has suffered from her policy.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대처를 보고 영국병을 타파한 능력 있는 총리라고 지켜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영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자유주의의 마녀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완전 극과 극이네. 이렇게 대처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이것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치인에 대한. 선거? 그렇죠. 네. 선거. 네,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된 지 2년째인 이제 1981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대처에 대한 지지도가 25%였다고 해요.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죠. 네. 게다가 이건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저조한 총리 지지도였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마거릿 대처의 입지는 보수당 당내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거릿 대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한 인물이 공공연히 대처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합니다. 여왕? 맞습니다. 여왕. 여왕? 네.
바로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예요. 오, 싸늘해요. 싫어하시네. 표정이 예사롭지가 표정이 아주 않은데요. 싸늘해요. 네, 대처를 보는 여왕의 표정이 편해 보이진 않죠. 네. 네, 실제로 두 사람은 미묘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한쪽이 이제 영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한쪽은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생일도 겨우 6개월 차이 나는 동년배였기 때문에 서로 자주 비교를 당했다고 해요. 더 비교됐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투표로 뽑힌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하고 또 엘리자베스 2세가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여왕이 막 정치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 위헌도 나타내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녀한테 그 여자가 오늘 제 백성들한테 어떻게 괴롭힐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하고 또 마거릿 대처에 대한 정책도 많이 비난했다고 너무 무관심했다고 약간 대립적이고 분열적이다. 근데 그 정도면 진짜 강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가 대처를 대놓고 견제하던 상황에서 마거릿 대처도 여왕과 경쟁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지? 뭐야? 네, 바로 패션이에요. 나이도 비슷한 여자들이면 패션 대결 왜냐면 늘 미디어에서 그래. 비교를 했겠네요. 입고 나오면은 완판되고 막 저 옷은 뭘까 이런 관심 항상 많이 말하기 가지니까. 좋은 세대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여왕과 함께 이 공식석상에 설 때마다 여왕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미리 체크를 했다고 해요. 라이벌 의식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서로 옷 색깔 겹치지 그러니까. 않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은 컬러의 옷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한테도 견제를 받던 마거릿 대처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다가는 이제 다음 총선도 치러야 되는데 패배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영국이 약 13,000km나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포클랜드 제도는 남극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아르헨티나와 인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19세기부터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아니 뭔데? 그러니까요. 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파병 뭐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 포클랜드 6개월 동안 갔어요. 그 전쟁 이후이긴 해요. 80년대 후반. 근데 너무 멀고 사람도 거의 없고 펭귄 몇천 마리만 있어서 그 펭귄 똥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고. 아니 멀고 펭귄밖에 없다는데 지금 피터 씨 말로는 저기서 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당시 경제 위기에 영국이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국방비를 삭감한 것이 계기가 돼요. 국방비 예산 삭감으로 포클랜드 제도 근처를 순찰하던 인듀어런스호라는 배가 철수돼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러한 움직임을 영국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삼게 되는 거죠. 포클랜드를 노린 거구나 아르헨티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폴트 갈티에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이제 무자비하게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국내적으로 심각했는데 이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선택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애국심이 막 그렇죠. 불타오르게 우리 하려고. 뭉치자. 네, 이렇게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약 28,000여 명의 병력을 포클랜드 제도로 보내서 영국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르헨티나의 명백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구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에서 너무 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져봤자 경비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멀어 그리고. 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오판을 한 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공격에 대해서 마거릿 대처가 전쟁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죠.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는데요. 네. I must tell the House that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dependencies remain British territory. No aggression and no invasion can alter that simple fact. The government has now decided that a large task force will sail as soon as all preparations are complete and will leave port on Monday. 마거릿 대처는 항공모함 2척, 그리고 7척의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발시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최대 규모 함대가 출동한 것이었고요. 큰일 났네. 네,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건재한 영국의 국방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저는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예, 실제로 점점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지하 벙커를 방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이 승리했듯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전쟁은 2달 만에 영국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침체 그리고 영국병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강력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건 누구였을까요? 대처. 지지율? 네, 마거릿 대처는 한순간에 영국 국민이 가장 미워하는 마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치솟았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승리한 후에 다음 해인 1983년에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전체 650석 중에 보수당이 총 397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의석을 가져간 거죠. 아니, 운이 되게 좋았다. 예,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58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정면 돌파하면서 2번째로 영국의 총리에 임명됩니다. 힐스버러 유명하죠. 네, 이 사건이 이제 1989년 영국의 이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관객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지금 싸움 난 거야 지금? 아니?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뭐 다쳤나? 당시 경기장을 통제해야 되는 경찰은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넓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머. 아 밀렸구나. 그래, 어이구. 또 실제 수용 인원보다 약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입장시켰고 결국 관중석이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One of them stretchers, and they're being used at the moment to left the corner flag. I see for the last 10 minutes of nurse. 저거 그냥 들어버렸으면 아유 진짜. 사상자가 많이 아이고, 어떡해. 진짜 많이 죽었죠. 이날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가 무려 770여 명. 그리고 압사한 희생자는 무려 97명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가장 어린 희생자는 고작 1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은 이 관중들 탓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찰이 인원 통제를 실패한 것,
너무 많은 관중들을 한 구역에만 몰아넣은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당시 마거릿 대처의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광분하고 술에 취한 축구 관중들의 탓으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대응을 비판한 만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숨기자고. 참사의 진실을 숨기려는 진상을.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 적 없다. 아예. 그쪽으로 네.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축구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은 반드시 특별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영국 축구팀들의 유럽 대항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탄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아니 피터 씨, 이 당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마가렛 대처가 대처를 잘 못했네요. 진짜 그랬죠. 하고 축구는 서민 스포츠니까 역시 대처는 서민들을 무시한다, 미워한다. 이게 조금 더 강해졌죠. 그 마인드에서. 하고 또 대처가 돌아가실 때 팬들은 오히려 약간 나쁜 말의 슬로건도 많이 이렇게 포스터에 보여줬어요. 경기장에서. 기자님, 그 마가릿 대처를 또 공개적으로 조롱한 아티스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패션계 아이콘이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자신이 직접 마가렛 대처로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야, 분장을 저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너무 비슷하죠. 진짜 비슷해요. 헤어스타일 네. 똑같네요. 네. 너무 닮았는데 심지어. 모르면은 그냥 대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처는 늘 나오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 셜록 같은 데에서도 셜록 만나본 사람 중에 마거릿 대처가 제일 거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리포터 보면 마그의 세계에서 그 총리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이 마거릿 대처 총리 배경이에요. 진짜? 네. 이런 거 모르고 봤네. 근데 언급 많이 되는 만큼 그 정도로 정치 역사에 진짜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뭔가 네, 그런 진짜. 얘기 나오잖아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마거릿 대처는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영국의 확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년 후인 1980년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나 됐다고 하는데 6년 후인 1986년에는 5%로 급감했죠. 와, 잘 잡았네요. 네. 이런 이제 경제 발전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자 다음 해인 1987년 마거릿 대처는 62세의 나이에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됩니다. 대박이다. 네, 이로써 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최초이자 역사상 유일하게 총리를 3번 역임한 여성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된 후에 강력했던 마가렛 대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인 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이죠. 이때 영국은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당마저 유럽 공동체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그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낸 반면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과 정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Mr. Delors, said at press conference the other day that he want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be the democratic body of the community, he wanted the Commission to be the executive, and he wante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the Senate. No, no, no.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는 의미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마가릿 대처는 남아공과의 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아공과의 무역을 이어가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묵인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의견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네, 특히 이제 본래 영국의 헌법상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씩 흠집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때 그 마거릿 대처의 태도가 비난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가렛 대처의 아들이 마크 대처가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대처가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마가렛 대처의 명성에 먹칠을 많이 했는데요. 석유 관련 이권을 탐내서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렇죠.